경품의 바이널 시작품인 2장, 그다음에 경과점은 5점 해서 저희들이 오실 때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는 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재수의 강의서까지 작성, 그다음에 하단에 차기 세미나 사전 신청 꼭 먼저 작성해 주시고 추천자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하시는 때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명함 뒤쪽에 저희들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꼭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화면에서 저희 자치회장님의 강사님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좀 늦으십니다. 지금 아직 자치회장님 도착 못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 신임 대표께서 어떻게 기회가 또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회장님 조금 늦으셔서 제가 대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아주대학교 김병일 교수님입니다. 김병일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오시고 아주대학교 입학사정 센터장, 현재 아주대학교 창의력 연구센터장을 연구하시고 계시고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은 인도의 행복은 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께 큰 박수를 받으십니다. 커피.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겁고 영광입니다. 저희 또 새해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3월에 제주 포럼에서 한번 불러주셔서 그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 친구들이 좀 들어볼 만하네 라는 반응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반응이 아주 좋은 반응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불러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명색은 심리학자인데 그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심리학자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다른 심리학자들은.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제가 전공이 이제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인지심리학이라는 용어는 거의 대부분 처음 들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상담심리학도 들어봤고 사회심리학도 들어봤고 문화심리학도 들어봤고 심지어 범죄심리학도 들어봤는데 인지심리학은 뭐하는 건지 처음 들어봐 라는 얘기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재밌는 건 다른 심리학자들도 저희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가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어이 이공계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시면 심리학이 인공계인데 너희들은 이공계라고 부르는 거야. 같은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사연을 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시작을 해야 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가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심리학을 전공으로 대학원에서 하게 되면 석사 1학기 때 어떤 심리학 전공이든 정신분석, 우울증, 성격에 의해 이렇게 생각하고 배웁니다. 근데 저희는 인지심리학만 쳤다기에 진짜 생물학, 뉴런의 구조, 호르몬의 특성 이렇게 배웁니다. 생물학과 했는데 두 번째 학기가 되면 저희는 네트워크 모델링, 이산수학, 공업 수학을 배웁니다. 이게 또 갑자기 동대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공계 커리큘럼은 아닌데 이게 왜 이런 커리큘럼을 거시는 거냐면 저희가 하드웨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몸, 이게 중추신경계가 뇌고 말초신경계가 이 신체인데요. 나머지 이 중추신경계와 나머지 말초신경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생각의 품질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의 작동 방식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주로 배웁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단 한 번도 프로이드를 배워본 적이 없고요. 유 아들러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 요즘 읽고 있어요, 저 요즘 미움받을 용기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요. 그다음에 막 정신분석 꿈에서 읽으면서 아 그런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아주 웃기는 심리학자들. 저희는 그래서 성격 검사도요 되게 특이하게 합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를 만들어서 꽤 많은 기업에서 이미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ISTJ, ESTP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좋은 검사 맞습니다. 참 좋은 검사인데 저희들은 거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깁니다. 200문항을 대답을 해요. 뭐 성격하는데 200번씩 무슨 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공계의 특성상 몸만 보면 성격을 압니다. 사실입니다. 연초에 재밌는 거 하나 나중에 돌아가서 해보셔도 됩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저희 아주대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70개 대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누적 데이터는 거의 한 65만 명 정도. 굉장히 확실한 몸에서 성격을 알아낼 수 있는 현재까지 우리 인류가 알아낸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지표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성격 검사해드리겠습니다. 왼손 들어주십시오. 왼손. 네. 그리고 손 바닥을 놔주세요. 네, 거기 내 성격이 나옵니다. 제가 설마니 지금부터 손금받으면 심리학이 아니라 명리학으로 가겠죠. 자. 손바닥을 한 30cm 정도만 떨어뜨려 놓고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붙이지 마시고 조금 벌려주시면 사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끼손가락은 당연히 5번이 되죠. 자, 그러면 엄지 옆에 있는 2번이 검지죠. 새끼 옆에 있는 4번이 약지죠. 이 요즘 대학생들은 검지약지라는 말을 몰라서 여기까지 하는데 15분 걸려요. 여기까지 이렇게 쉬우니까 너무 편합니다. 자, 쭉 벌려놓고 30cm 정도 떨어뜨려놓고 보시면서 자, 2번, 엄지 옆에 있는 2번과 검지 옆에 있는 4번, 아니 새끼 옆에 있는 4번, 2번과 4번 중에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시나요? 네, 이게 2번기 분들이 계시고 4번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육안으로는 거의 못 가리겠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분들도 계시죠. 원래는 저희가 정밀한 캐리버 같은 디바이스를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만 이게 육안으로 봐도 대부분 차이가 납니다. 네, 길고 짧고. 자, 그럼 셋 중에 하나에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2번, 4번 똑같다. 자, 나 2번이 좀 더 긴 것 같아 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거 보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난 4번이 들어. 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나 진짜 못 가리겠다. 똑같아. 네, 이렇게 계십니다. 목사님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자, 2번 손가락 길다고 손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요. 남성분들이 한 번만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면 됩니다. 네, 현재 지금 2번 손가락 길다고 손 들어주신 분들은요. 현재 자기의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와 상관없이 뇌는 여성인 분들입니다. 잠깐만, 나 오늘 그러면 해밍아웃 하는 거야? 야, 나 하리스 시간 친구해야 되는 거야, 오늘부터?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2번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65만 명 중에 거의 1000명 이외에 안 나옵니다. 2번 손가락 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자기와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애착, 공감, 소통 능력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손가락 긴 분들을 여성의 뇌를 가진 분들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4번 손가락 긴 분들 다시 한 번만 손 들어주십시오. 4번 손가락. 네. 야,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혹시 여성분 중에 4번 손가락 긴 분 한 분 계십니까? 네네. 자,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이 모든 분들은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로 가셔서 축구하시면 딱 성공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 특히 공격수들로 갈수록 4번 손가락이 즉 모험하고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4번이 기나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공격수들의 4번 손가락을 측정하면 2번보다 100%가 됩니다.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제가 직접 했죠. 지성이, 천수 이런 애들 야 펴. 폈는데 4번만 피지 말고 2번도 펴. 2번도 핀 거예요. 아 진짜요? 그렇게 4번. 태릉 선수촌에 가서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봐도 그렇게 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보다 더 긴 친구들이 있어요. 4번 손가락. 프로게이머. 얘네는 자면서도 승부를 보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4번 손가락을 신기해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2번 손가락을 제가 앉자마자 손만 봤는데도 2번 손가락이 제일 긴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올해 100세 맞으신 김영석 박사님. 인문학자들이 많습니다. 예술가들이 많아요. 4번 손가락을 딱 펼쳐서 연설하는데 4번 손가락에 그대로 길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죠. 네. 자, 근데 재밌는 건요. 금융에서도 4번 손가락 긴 분들이 금융에서도 증권이나 투자회사 쪽에 많아요. 2번 손가락 긴 분들이 재무관리자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육군본부에서 이걸 제드려도 4번 손가락이 긴 장성분들은 사단장 시절에 용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2번 손가락 긴 분들이 덕장과 지장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생명에 대한 것과는 즉 장수와는 이게 상관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4번 손가락 긴 분들도 장수자들이 많고요. 2번 손가락 긴 분들도 장수자들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100세를 맞은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래 2번 기니까 내가 장수할 거지 4번 긴 너는 나보다 한 20년 먼저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아닙니다. 4번 손가락 긴 분들이 또 나름대로 굉장히 장수자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분이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110살까지 사는데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어요.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프랭크 트럼프가 95세에 죽었어요. 95세. 그런데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우리 아버지는 못 말리는 승부 사람이에요. 그분도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살 넘길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성격과 그 외에 수많은 것들에 대한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손 드셨던 분들이 좀 섭섭해지실 겁니다. 우린 뭐야? 이것도 저도 아니야? 이 두 손가락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똑같았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형 인간들이 많아요. 이 두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제일 좋은 거 가진 거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당연히 이거 사기라고 딱 보기 딱 좋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성격을 얘기해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냐면 우리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누구나 태아로 10달 동안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 10달 동안 내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어머니께서 내 두 손가락의 길이 중에 어느 게 더 긴지를 내 어머니가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저희들이 이제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해봤더니 태아 시절에 손가락을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손가락만 남깁니다. 원래 손은 다 붙어있는 하나의 판이에요. 그런데 손가락 자리만 남고 나머지 자리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은 생기지만 손가락은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세포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자리만 남는데 여기가 왜 남느냐? 이게 일종의 파이프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뼈와 근육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마음대로 구부렸다 폈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태아 시절에는 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긴 구조물이 안쪽이 비어 있는 거를 우리는 파이프 구조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죠. 이 5개의 파이프로 어머니는 나에게 10달 동안 5가지의 물질을 주십니다. 그 물질 5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호르몬이에요. 2번 손가락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물질이 바로 뭐냐? 바로 애착과 공감과 소통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래서 2번 손가락을 띈 분들은 그 호르몬을 더 많이 받죠. 지금 계속 손가락 이렇게 빼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별명이 없습니다. 자, 4번 손가락을 통해서 내 어머니가 나에게 10달 동안 주시는 물질이 바로 그 유명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종류에 욱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4번 손가락이 긴 분들은 주식 투자할 때도 한 방에 가, 사업 전략을 추진할 때도 가자. 그러니까 뭡니까? 결정을 내립니다. 추진을 하죠. 그래서 좋은 사고도 치고 나쁜 사고도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손가락에 둘 다 긴 부부가 만나면 세간살이가 남아날 수가 없다. 서로 둘러볼까요? 그리고 두 분 다, 부인과 남편 두 사람 다 2번 손가락 길어도 큰일 난다. 한 번 싸우면 15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계속 옆에서 사람 피를 날리겠죠. 자, 저희들이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 이 손가락의 길이가 굉장히 강한 성격의 영향력을 가집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 주제에 무슨 엄청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극도로 미시적인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사회심리학자나 성격심리학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행복에 관련된 얘기를 뇌의 메커니즘과 신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재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행복 연구하면 가장 유명한 연구는 단연코 하버드 행복 연구입니다. 하버드 해피니스 리서치죠. 하버드 대학에서요. 저희가 아주 전설적인 연구도 지금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이 하버드 행복 연구는 1938년에 시작합니다. 1938. 근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8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38년에 724명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두 집단입니다, 사실. 724명이면 360명, 360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360명, 첫 번째 360명은 그 해의 하버드 대학 신입생. 그러니까 명문가자잖아요. 나머지 360명은 그 윗동네에 있는 보스턴의 부두 노동자들 중에 최하층. 같은 나이. 20살인데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친구. 그러니까 명문 하버드의 360명의 사람과 그 다음에 보스턴의 정말 지리로,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집이 아닌 걸로 선정됐습니다. 집에 물이 아예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1차 세계대전도 끝난 1938년에 미국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는 거죠. 이렇게 360명을 선정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 와이너가 저 연구의 지금 4번째 책임자입니다. 저 연구 프로젝트는 죽어야 책임자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선 3분이 다 돌아가시고, 사실 1938년에 시작했으니까 앞선 3분이 다 돌아가신 것도 뭐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연구는 참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게 되죠. 왜? 저 360명의 하버드 신입생 중에 얼마나 유명한 나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사임을 촉발시켰던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 언론인들의 가장 유명한 언론인은 맥브래들리가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매년 그 인터뷰에 응답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80년 동안 이 360명의 하버드 신입생과 그 다음에 360명의 부두 노동자들, 지금까지 추적을 되겠죠. 지금은 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대부분 다 돌아가신 상태. 한 분인가가 지금 살아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부부관계는 어떠냐, 아이들 얼마나 낳았냐,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자녀들을 다시 또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연구는 현대 행복심리학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5가지 요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바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포지티브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 이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죽었고 불행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찍 죽었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런데 모든 인지심리학자들이 본능적으로 이 연구를 받고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연구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연구가 가지는 태생적 한계가 본능적으로 인지심리학자들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이 연구를 읽자마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전에 어머나! 이러면서 바로 입안을 했습니다. 724명 전원이 남자였어요. 이게 남자들. 여성의 결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요즘 많은 고민거리이자 이슈입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1인 가구는 그래서 많아지면서 고독하고 외로우며 행복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매일매일 기사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죠.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혼자 산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지 하버드 행복연구처럼 혼자 산다는 건 혼자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조금도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고독한 의식하고 혼술한 밥이 얼마나 달 때가 많은데 맛있는 거 혼자 먹을 때 그 쾌감은 누구도 못 느껴요.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야, 이거 100% 남성의 결과잖아 라고 했을 때 드디어 여성의 결과를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1인 가구에서 남성은 확실히 나이 들어가면서 1인 가구가 되면 혼자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여성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건 평균적인 결과고요. 혼자 살면서 행복감이 증가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칫 잘못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해석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행복을 갉아먹는 존재가 남성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충격적인 결과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남성은 혼자 살수록 불행해지고 여성은 혼자 살수록 행복해진다라는 이런 단편적인 해석을 내린다는 건 지극히 표면적이고 그리고 바보스러운 해석이죠. 그래서 좋은 관계가 뭔지 심리학자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즉 혼자 사는 남성의 행복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관계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수도 있지만 혼자 사는 여성의 행복도가 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3분의 1에 가까운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면 나쁜 관계는 오히려 가장 안 좋은 생명 단축 요인이 되더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의 수명과 행복은요 철저히 낙관, 낙천, 비관의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낙관이든 비관이든 공통 요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낙관이라고 하는 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비관이라고 하는 건 못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낙천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낙관과 비관 사이에 낙천적 사람의 수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도도 똑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 낙천적인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 그러니 이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좋은 관계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없는 관계가 그나마 낫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인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관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의 행복을 강하게 결정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가운데 것이 덱스인데요. 그냥 이기적으로 덱스라고 부릅니다. 왼쪽이 왼쪽에 있는 것이 파란색 원통이고 오른쪽이 직육면이 나눕니다. 사람들한테 물어. 가운데 있는 덱스가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비슷해 보이세요? 라고 질문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A라고 편의상 부르고 이거를 B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랑 A가 더 비슷해 보이십니까? B가 더 비슷해 보이십니까? 난 A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네, 계십니다. 난 B. 훨씬 더 많이 계시죠. 한국만 이렇게 나와. 서양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뭐야? 야, 어떻게 B가 더 비슷해 보여? 근데 한국 사람들은 B가 더 많아요. 이런 관점을 본질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본질주의적 관점이 뭐냐면 쉬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집안 출신입니까? 같은 집안 출신이죠. 그런데 서양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역할이 같습니다.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죠. 기능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봅니까? 더 본질, 근본, 그 다음에 어느 쪽 출신인가 이렇게 말은 뭐냐? 관계를 지향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면에서 말하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는 절정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명한 관계주의적 장면이죠. 곰, 원숭이, 바나나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원숭이와 밑에 있는 곰, 바나나를 묶어보시죠. 둘 중에 하나를 묶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와 곰을 묶는다가 1번,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다가 2번 방법이죠. 자, 첫 번째 방법. 난 원숭이와 곰을 묶겠다고 선택해주시죠. 3분, 4분, 5분, 6분, 7분 손 들어주세요. 나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겠다고 손 들어주시죠. 예. 이 충격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찰돼요. 이건 일본에서도 관찰이 안 돼요. 중국도 관찰이 안 됩니다. 왜? 중국은 관계주의 문화였다가 사회주의로 가면서 아주 이상한 이 집단주의도 아닌 묘한 문화가 되어서 이게 이제 다 사라졌는데 서양은 말할 것도 없고 서양 사람들은 이 장면 보고 아직 이제는 놀라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을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해요. 야,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며. 뭐 제일 잘한다며. 근데 한국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원숭이 동물이잖아. 곰 동물이잖아. 바나나 식물이잖아. 근데 어떻게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대통 발생학적으로 훨씬 더 멀리 있는 동물과 식물을 묶어?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생물학적인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제주 포럼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대전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소에서 생물학 박사 200분을 놓고 모셔놓고 강의를 했는데 한 분 빼놓고 199분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분이 국적이 영국이에요. 외모만 한국인이고. 왜 이렇게 먹느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참 보세요.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관계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이 관계주의적인 한국과 집단주의적인 일본은 아무리 서로를 이해할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관계주의적인 행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분들의 자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속한 회사가 망할 때, 자기가 속한 기업이 부도났을 때, 자기 나라가 전쟁에 졌을 때. 일본 사람들의 자산이 그때가 많습니다. 왜? 집단주의. 집단주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름이 곧 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유난히 소니맨, 히타치맨, 도시바맨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집단이 곧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회사,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누구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소니를 살아가면 나는 소니에 얼마든지 다닐 거거든요. 아무런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도 30년, 40년 정년때까지 다 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던 내가 그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나를 인정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그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이직의 이유는 내가 존경할 만한 사장님이 아니라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직의 이유는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이직을 결정합니다. 그 관계가 굉장히 나에게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기업이 자기가 속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자결하거나 자살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애국심과 애사심과 전혀 다른 개념, 별개죠. 그래서 이 집단주의랑 관계주의가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집단주의인 일본과 관계주의인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죠. 그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이죠. 일본은 역사 이래로 전쟁을 시작하면 왕 잡으면 전쟁이 바로 다 끝납니다. 네, 집단의 아이콘이 제거가 됩니다. 나고야 성주가 오사카 성에 쳐들어가서 오사카 성주를 잡거나 죽이면 전쟁이 바로 끝납니다. 그럼 오사카 성에 사는 20만 명의 이 주민들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항복해서 나고야 성에 복속되거나 혹은 자결하거나. 근데 일본은 왕 잡으면 전쟁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잔혹만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5천 년 동안 결과를 보면 왕을 잡으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왕이어서 그것들이 우리 왕은 임진왜란이 그래서 양쪽에게 서로 기괴한 전쟁입니다. 일본의 연군이나 일본의 가면국이나 강국을 보면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분명히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를 묘사하면서 조선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불사의 귀신으로 묘사합니다. 불사의 귀신. 그러니까 죽지 않는 귀신. 얼마나 뒤끝이 기냐면 임진왜란 때 이 왜군은 부산 국내성에 상륙하자마자 자기네들 방식으로 전쟁을 완료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직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기록들을 보면 특히 경상도 쪽에 있는 백성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저것들 왜 저렇게 직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을. 왜? 얘네들은 왕 잡으면 전쟁 끝난 줄 알고 한양이 되죠. 일본은 역사 이래로 왕이 도성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내 병력이 500명밖에 안 되고 상대방이 5만 명이 몰려와도 일본 왕은 난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 딱 도달했는데 왕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을 실제로 보면 일본군 수뇌부가 상당한 혼란감에 빠집니다. 야, 여기가 왕이 없다 야. 수도가 아닌가 봐. 왕사가. 그래서 그때 첩자들이 평양했다라는 선조 임금이 이제 평양했다는 얘기를 하죠. 저기네 저기하고 쫓아가죠. 갔더니 의주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일본군 수뇌부들이 아니 무슨 우리나라보다 우리 일본보다 훨씬 더 문명국이고 문화재도 많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무슨 왕이 있다고야 이거 나라야? 이러고 있는데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자기네들이 올라왔던 거쳐왔던 지역에서 일어나죠. 관찰사,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성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군수님 비슷쯤 될 겁니다. 다 죽이고 제거해서 혹은 포로로 잡아서 보스를 잡았기 때문에 정복이 완료됐다라고 자기네들이 가정하고 올라온 그 모든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요? 의병이. 의병이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일본은 의병이 싸운 적이 없습니다. 무사계급들이 옆에서 죽어라 전쟁하고 있으면 옆에서 농민들이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은 의병이 치릅니다. 뭐 관군이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병이 바로 뭐냐? 조정이 불러도 임금님이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야 나랑 나한테 중에 뭐가 있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이랬다가 이분들이 갑자기 문중에 분노한 형님이 나가자 그러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삼촌이 가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일본군의 기록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야 이상하다. 왜냐면 이게 관계가 불러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의병사가 다 친족사죠. 고씨부들은 다 고씨예요. 고경명들. 곽제부들은 다 곽씨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군들이 왜 오는 전투에서 다 같은 성씨만 붙잡히지? 다음 전투에서도 다 다른 성씨들인데 그날까지는 다 같은 성씨였죠. 이게 관계주의죠. 이 문화는 지금까지도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머리에 남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소개서를 특이하게 쓰는 문화가 돼요. 우리는 심지어 자기소개서조차도 자기소개를 안 합니다.
자기 관계를 소개해요. 저는 해놓고 엄격하시면 거죠. 자상하시던 가자에서 삼남이녀 좀 생겨라. 계속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심지어 일본 사람들조차도 서양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 일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언제 자기소개한 거예요? 이 관계 중 변화가 그래서 제가 제주포럼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이게 뭡니까? 이 우리라고 하는 것처럼 변화무쌍한 단위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계신 분들은 우리라고 하면 오늘 포럼에 해당하시는 분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자 호텔에서 나가셔서 이제 30분 후에 이제 재직하고 계신 직장으로 돌아가시면 거기가 어디지? 이건 그냥 없어지는 단위가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성격은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생각을 결정합니다. 올해 정년 퇴임하시는 65세, 이제 대학 교원이 65세 정년 퇴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과의 가장 이제 시니어 교수님, 올해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이 학과에 오시면 그러니까 가장 큰 어른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저희가 행동을 조심하죠. 그분도 자기 행동을 조금 점잖게 조심하십니다. 그래,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보통 말씀하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지난주에 기부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어떻게 기부스를 하셨나요? 이쪽에? 그랬더니 아니 약간 골절이 있어서 아유 넘어지셨나요? 네, 말씀했다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65세신데 휘문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셨는데 그날 전부 다 75세인 10년 선배들만 나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노래방에 끌려가서 3시간 동안 탬버린을 쳐주는데 이 교수님 여기에 피로골절이 오셔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65세라도 75세 선배들 만나면 꼼짝없이 그럼 뭡니까? 어린애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정상이에요. 20대 후반밖에 안 된 친구들도요. 20대 초반에 후배들만 있는 동창회 가면 이놈이 갑자기 진지함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 형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술잔을 못 들겠다. 야, 옆에서 뭐 한대 확 때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중인격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단위가 나를 규정합니다. 관계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외국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고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엽기적인 표현을 쓰는 영어로 하면 이게 아워와이프.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지. 무남동네 외동딸이 우리 아빠라고 부르지. 아예 사는 나라도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마이 컨트리, 내 나라만 그러면 큰일 나. 네가 나라 샀냐 이 자식아. 은행도 우리 은행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화에서 특히나 관계는 결정적으로 사람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타성입니다. 너 지금부터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 착하게 살라는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희 인지 심리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사람을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파워,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동안 축적됐던 가장 중요한 파워를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걸 이타성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부터 도덕교과서에 실렸던 저 단순한 그런데 그 비밀을 지금부터 어떻게 풀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사람을 중용해야 되고 내가 이타적인 것을 관계 속에서 가져서 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가 최근에 풀리죠. 갑자기 학부모 교육 시간도 아닌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년, 벌써 9년 전이네요, 2010년.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없어서 제가 2010년에 EBS에서 이걸 같이 한번 만들었죠. 0.1%에 비해요. 이게 2010년도 당시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62만 5천 명 중에 전국 800대 안에 들어갑니다. 왜 제가 0.1%가 이렇게 했냐면 재밌게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중간한 상위 20%들이 되게 못했어요. 어느 사람. 어떤 분야나 어느 연령대. 어중간한 상위 20%. 근데 5%, 상위 5% 들어가기 시작하면 애들의 일타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1%에 들어가면 완연히 올라가고 0.1%가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이타적인 사람 모여있어요. 실제로 저 0.1% 아이들이 전국 800등인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4년제 대학 입시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가 2,7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국 800등 문인과 싹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교 1등은 당연하고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3개까지 합쳐 1등하는 거예요. 이른바 4개국이 합쳐 1등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과 뭐가 다른가를 보여준다는 프로그램인데요. 저걸 6개월 전부터 EBS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광고를 하셨는데 제작진이 저한테 찾아온 게 방송 4주 전입니다. 왜? 담당하는 PD가 교수님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왜? 저희들이 다 비교했거든요. 뭘? 저 0.1% 아이들 800명과 평범한 아이들 800명. 근데 차이점이 아무 어디에서도 안 나옵니다. IQ, 기초사고 능력이죠. 기억력, 연산력, 생각의 스피드. 이 모든 사고 능력, 기초사고 능력 요인에서 차이가 안 나옵니다. 부모 학력, 거주지, 성별, 소득, 부모 소득, 인구 통계학적 변이 차이가 안 나옵니다. 성격 차이가 안 나옵니다. 인간의 3대 기본 요소인 기초사고 능력과 성격과 인구 통계학적 변이에서 40개를 넘게 비교했는데 차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타성에서만 차이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못 풀더라고요. 0.1%가 되고 싶죠. 그래서 제가 야 얘네들 학교 생활하는 거 찍어놨다 그랬지. 다시 봤더라. 어느 지점을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 알려줄게. 이틀 만에 편집을 다 끝낼 정도로 그 장면이요. 기초사고 능력과 성격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똑같은데도 평범한 아이들과 차이가 없는데도 0.1% 아이들 무조건 전교 1등을 하는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이타적이기 때문에 전교 2등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지만 얘네들은 아주 이타적이라서 전교 꼴찌하는 애가 와서 물어봐도 조금 더 개의치 않고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줘요. 그리고 각반 꼴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얘 앞에 와서 줄 서 있습니다. 무슨 허준 앞에 병자를 서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일 해보셔서 공부해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일이든 공부든 똑같거든요. 전교 1등 당연히 하는 이 0.1% 아이가 전교 2등 하는 애한테 더 설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한테 설명하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전교 꼴찌. 당연히 전교 꼴찌죠. 저희들이 찍어놓은 필름을 그때 나중에 방송 보시면 그 장면이 살짝 나오는데 전교 1등 하는 애 입장에서 이 0.1%의 입장에서 전교 2등 하는 애는 이런 아이입니다.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었구나 얘기 안 해둔 것도 톡 하고 나오죠. 근데 전교 꼴찌는 어떤 애일까요? X제곱이 뭔지를 아예 모르거든요. 아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그 X 옆에 있는 2는 왜 이렇게 쬐꼬매?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3년 전부터 궁금했는데 물어볼 데가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자, 그런데 얘한테 그걸 설명해줘요. 그런데 이걸 아는 수학 선생님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수학과 교수님들도 모르세요. 제가 저희과 수학과 교수님한테, 저희 학교 수학과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 X제곱 때 2는 왜 이렇게 미쳤죠? 작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짜증, 김 교수,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거 대답해주려고 심리 수학과 박사님 말기도 하고 당신 나한테 1년에 한 서너 번씩 이런 이상한 질문 하는데 나 혹시 공황장애 일으키게 만들려고 음모 꾸미는 거 아니야? 짜증을 나 수학과 들어갈 때부터 작았다 이거야.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네이버에도 이거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넣어봤죠. 제가 직접 X 옆에 있는 이름을 이렇게 짜릴까요? 5일 동안 답이 안 달리죠. 6일째 되는 날 늦은 오후에 답이 달렸는데 그날이 마침 전국 초등학교 방학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초등학생의 아이디로 보이는 민키미키 스카라는 애가 답을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궁금해하면 성공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바보 취급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0.1% 아이는 이타적이니까 이 질문을 바보 취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질문을 바보 취급하면 이 정글 꼴찌인 내 친구는 진짜 친구들한테 놀림을 평생 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케이, 재밌는 질문이야. 야, 지금 모르겠는데 내가 이틀 내에 대답해줄게. 그랬더니 옆에서 걔를 놀리려고 입만 따시고 있었던 반에서 30당 하는 놈들이 어이씨 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자, 네이버에도 안 나있고 선생님도 모르고 어디도 없으니 얘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더라고요. PCP 수의 기원이라는 챕터에 한번 들어갑니다. 얘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훑어보더라고요. 저도 걔한테 들어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올라가냐면 미쳤잖아. 250년 전에 뉴턴의 제자 중에 파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캘거리 대학 링크에서 그걸 찾아냈어요.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서. 뉴턴 제자 중에 파빙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곱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묻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제곱이면 XXX라고 써야 되는데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라고 뉴턴이 파빙스라는 제자한테 이거 네가 한번 고민해봐라고 했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이 파빙스가 졸다가 링크가 위첩자 자리에 똑 떨어졌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마침 파빙스의 후원자 겸 그리고 그때 당시 런던에서 가장 인쇄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우리를 지금으로 참 인쇄하는 기업의 사장님 친구가 파빙스 친구가 파빙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열심히 연구하다가 졸고 있구만. 그런데 이렇게 위청자 자리에 떨어진 작은 잉크방울에 해당하는 인쇄술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개발되면 뭐하나 쓸데가 없는 걸 라고 푸념합니다. 그래서 파빙스가 그 인쇄업을 하는 자기 기업의 사장의 친구를 데리고 그 새벽에 뉴턴 집에 가서 문 두들기고 이렇게 작은 한자를 여기다 집었으면 인쇄도 이제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뉴턴이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칭찬하고 그날 그 우리는 제목을 표시할 때 위청자로 올려드립니다. 얘가 그 다음날 가서 그걸 설명해줍니다. 얘가 그러니까 오늘 수학의 설민석이 되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학교 수학 선생님 세 분이 없어서 넋을 잃고 같이 말고 대박 진짜. 이타적인 사람이 왜 지어라지는 것에 대한 비밀을 반대 속에서 지어라지는 비밀을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이 못 풀었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확보하면서 풀어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거든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사가 그러면서 혁신하고 지혜로워서 실제로 유치원 아이가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사람도 귀찮다고 견학원 유치원 아이들한테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데 1976년에 코닥의 엔지니어였던 스티븐 사소는 유치원 아이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할 때 견학원 아이들이 이 마음씨 착한 이 스티븐 사소는 그날까지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지만 유치원 아이들이 견학을 와서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이거 회사가 뭐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을 때 코닥의 팔로알토 연구소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자기가 자처해서 회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옆에는 대부분의 동료들 뭐 그딴 데 시간을 써. 지금 기술 개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잠깐 기다려봐. 얘네들 너무 안 됐잖아. 누구도 상대를 안 해주니.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얘기를 해주다가 한 10분 정도 아이들 질문에 대답을 친절히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10분 후에 아저씨 여기가 코닥이라는 사람은 필름 만든다고요? 근데 다 필요 없고 필름이 뭐예요? 이래서 스티븐 사손이 뭐라 필름을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6살짜리 대학생만 돼도 얘야 필름은 빛에 노출되는 이미지를 형상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하는 물질이란다. 이게 6살짜리인데 가당치도 않은 소리. 그래서 스티븐 사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필름은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에요. 아이가 알아듣죠.
세상 이미지 그릇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아이는 없잖아. 그런데 6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기의 필름을 설명하고 되돌아온 스티븐 사손의 머릿속에서 폭풍이 일어난 거죠. 책상에 앉자마자 야, 옆에 있는 동료에게 야, 내가 6살짜리한테 야,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게 뭐야? 필름이잖아. 필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다. 야, 나 괜히 공대 갔어. 아동문학 전공할 걸.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마치고 책상을 보자마자 책상에 있는 물건들이 다르게 왜? 책상에 그릇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1976년에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고 필름을 표현한 스티븐 사손에게 책상 위에서 매일 보던 물건 하나가 그릇이 하나 더 되더래요. 그 그릇이 바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는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스티븐 사손의 머릿속에서 연결이 일어납니다. 허란 이것도 그릇이네. 야, 그러면 세상에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 그 필름이고 소리를 담는 그릇이 카세트 테이프면 왜 카메라 렌즈로부터 나온 이미지가 필름으로만 가야 돼? 같은 그릇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딱 5개월 만에 불과 5개월 만에 스티븐 사손이 만들어낸 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 스티븐 사손인데 6살짜리한테 필름이 뭔지 설명을 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첫째, 자기를 관계 속에서 이타적인 사람은 첫째, 자기를 도울 수가 없는 전교 꼴찌 같은 사람의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다가 기원과 본질을 자기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정보의 기원과 본질을 재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타적이기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의 설명을 막히게 만들어내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하면서 용어와 약어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 자기가 기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용어와 약어를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기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안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전통은 그래서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남아서 정직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강한 철학을 갖고 있고, 이래서 이 전통은 최고의 엔지니어들과 탑 프로그래머들이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유치원까지 가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디바이스들을 설명하는 문화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PD들한테 아무리 실리콘밸리를 취재하라고 한다고 해도 구글에 식당은 찍어올지언정 저 행위는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대충 찍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야, 니들 찍어왔는데 왜? 이 문화가 너무나도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서 계속 VJ를 붙여보면 저 장면이 계속 묻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잠깐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PD들이 다 저기 제목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재능 기부하고 있다고 써붙이고 탤런트 도네이션.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탤런트 파트너십입니다. 실리콘밸리 탤런트 파트너십 프로젝트. 도네이션은 어느 한쪽이 약한 쪽에게 기부를 하는 거죠. 파트너십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 기브 앤 테이크. 이 두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재능과 무관하게 지혜로워졌죠.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에겐 저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아니 조금도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같은 사람인데, 근데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는 한 사람만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아인슈타인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물리학자를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예외 없이 저 두 사람은 없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리차드 파이만이죠. 그런데 물리학하는 분들한테 20세기를 대표하는 물리학자를 한 사람만 뽑아라,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살짝 더 파이만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이만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을 알아요. 왜겠습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아인슈타인만 소비를 합니다. 파이만을 소비하지 않았죠. 문화적으로.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만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인슈타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자기가 직접 받은 IQ 검사가 188을 나옵니다. 지금 점수를 표준한 사람은 195 정도 됩니다. IQ가. 그러니까 천재입니다. 140만 넘어도 천재라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1000만 명당 하나 나오는 천재입니다. 1000만 명당.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제 부모님이 아무리 그 전날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늦잠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워도 저는 제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 어머니는 그 남자가 됐어. 자, 정자는 자인데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서교사님이라고 그러죠. 서교사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문학상 받았다고 너는 이렇게 자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인슈타인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195로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서교사님께서 저를 124로 나오셨죠. 이 70일의 차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저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은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리차드 파인만은 자기가 직접 2번 IQ 검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122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야 내가 IQ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다시 한번 비자리 답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받고 12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가 4가 낮아요. 저는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아인슈타인이 아닌 파인만의 업적과 파인만의 이 놀라운 물리학적 성과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난 뭐지? 나는 자괴감을 가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인만을 문화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파인만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파인만을 통해서 뭡니까? 불편한 감정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저 두 사람의 공통점은 IQ가 아니죠. 재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계성의 정도의 관계 속의 이타성에 해당하는 나를 도울 수가 없는 사람과 나랑 전혀 엉뚱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즐겨 자기 일을 얘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타성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파인만과 아인슈타인도 자기 연구가 막히거나 패러다임이 지지부진해지거나 아니면 무언가 어려운 난제를 만나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반드시 그 다음 학기에 새로 시작하는 강의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부 1학년 강의와 시민강좌를 하죠. 학부 1학년 강의를 전교 꼴찌들 만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가 없는 분들을 만나요. 왜? 그래야 한 번도 안 들어본 질문을 가져가니까. 왜 시민강좌를? 용어와 약어를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그 과정을 자기를 강제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이타적인 사람이 누구나 다 지혜로워진 건 아니지만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 자기의 이타성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왜 이타적인 사람이 지혜로워지는가를 저희들이 이제 풀어낸 결과, 그 결과가 아마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파트인데요. 마지막 파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총량의 법칙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총량의 법칙. 이 총량의 법칙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참으로 재밌게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0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본으로서의 행복은요, 장기적으로는 0에 수렴합니다. 무슨 얘기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10만큼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면 10만큼 오히려 불행한 날도 있고, 20만큼 행복한 날이 있으면 또 20만큼 불행한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360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좀 어떻게 이렇게 인생사가 그냥 매일매일 새로운지 마요. 좀 평탄하게 가면 안 될까? 즐거운 일만 있으면 안 될까? 365일 내내 즐거우면 그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조증이에요. 조증. 네. 그리고 365일 내내 안 좋으면 그게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대부분 저도 여기 수렴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결국 다 여기에 수렴하는 거예요. 저 빈도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 샥 올라갔다가 훅 하고 내려오는 게 1년에 한 사이클밖에 안 그려지면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만족이 크기가 아니라 빈도. 100점짜리 행복을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을 1년에 10번 경험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오래, 어떻게 오래? 건강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인간이 행복의 빈도를 계속 세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세포가 처음에는 전전두엽이나 아니면 칩기업 같은 특정한 영역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모든 도처에서 행복의 빈도에 특정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카운팅한다. 내가 1년에 몇 번 행복한지. 그런데 크기에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노벨상 받은 행복이 며칠 정도 가냐고 물어봤더니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네만이 3일 간답니다. 3일 정도. 기분 되게 좋았죠. 노벨 경제학상. 근데 3일 후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노벨상 받은 걸 후회합니다. 그래서 왜 후회해요? 다니엘? 그랬더니 자기가 상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지? 이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데요. 이 다니엘 카네만이 정말 재미있는, 재치 있고 입담 좋고 우리로 치자면 그 성동일씨, 타넬트 성동일씨 같은 그 스타일이에요. 학자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소탈한 사람인데요. 근데 이 다니엘 카네만 그래서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사람.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이 선물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1등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시는 송혜 선생님입니다. 나중에 전국 노래자랑 한번 꼭 보십시오. 송혜 선생님은요, 이분은 파 한 단을 들고 와도 아이처럼 즐거워서 선물을 받는데 진짜로 그렇게 없어요. 아이가 눈깔 사탕 하나 놔줘도 되게 좋아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미국의 심리학계의 송혜 선생님이죠. 이 나라를 가는. 그러니까 뭘 받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동네의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우리 동네 최고로 친절한 아저씨라는 상을 받으면 똑같이 3일 동안 기분이 좋다. 근데 문제는 노벨상을 받는 거야. 그 누구도 상을 안 줘요. 생각해보시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한테 미국 학술상을 주겠습니까? 프린스턴 학술상을 주겠습니까? 뉴욕주에서 상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난 17년 동안 상을 한 번도 못 받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손녀가 멋진 할아버지 상을 2달 전에 자기한테 줬대요. 똑같이 3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그 손녀딸을 꼬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한테 상을 몰래 주라고 지금 매수를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기분이 나아진대요.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를 대부분의 생물심리학자들과 인지심리학자들은 만족의 크기가 아니라 만족의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1회의 만족의 크기나 행복의 크기로는 이 세 분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 세 분의 공통점이 만족과 행복의 빈도가 극히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이나 비극적 초유가 없고, 그래서 관계 속에서요, 행복은 철저히 그러면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풀리죠. 그래서 친족적이고 혈연적인 관계가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게 아닐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친족과 혈연은 어떤 겁니까? 소수의 극히 제한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다. 우리나라의 관계주의 문화,
문화는 그래서 집단보다 훨씬 작은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가 생깁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요. 군은 명령직이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명령직인 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바로 내무반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소대 내에서 심지어 내무반이 같으면 거의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병장이 이등병한테 행사합니다. 거의 생존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병사들은요, 중대만 달라고 다른 부대 병장에게 이등병이 아저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 병장은 그 이등병한테 존댓말합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예전에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원동력이고 힘이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에 연구를 해보면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전에 비할 수 없는 이동성과 그리고 물을 가지게 됐죠. 어떤 사회든요, 가진 게 별로 없고 이동의 가능성이 적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 이뤄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narrow deep strategy, 그러니까 좁고 깊은 인맥과 혈연적 친밀감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그 사회가 이동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며 자원을 축적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넓고 어느 정도는 느슨한 관계, 이런 걸 가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입니다. 100세가 됐는데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98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같이 듣고 지나가던 라디오 방 프로그램을 듣고 지나가던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김 교수님은 자기 친구들 다 죽었고 자기 부인도 다 돌아가셨을 거고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족이 다 죽었을 텐데 왜 다 죽고 난 98세에 행복하다 그러는 거야? 심지어 100세에도 행복하다 그러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 나이 때가 되면 형제 자매 같은 혈연적 관계보다 1년에 한 10번 정도나 5번 정도 만나는 사람이 한 100명 알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저분은 이미 가지신 게 많고 아무데나 가질 수 있는 분이거든요. 행복의 빈도가 그래서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5번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5번의 행복을, 작은 행복을 받고 또 다른 12명의 사람들로부터 12번의 행복을 받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의 빈도를 높이면서 확률을 높이고 계신 거죠. 진짜 영리하게 살아가시느냐 라고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그래도 50이 채 안 된 나이지만 그래도 그걸 알아듣는 게 너무 신선방통해서 제가 옆에서 감동을 했었는데 한 이틀 후에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랑 한 3년만 더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를 긴장을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느슨한 관계가 주는 이 중요함을 그래서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친족적인 관계가 아니라 느슨한 관계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SNS상에서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이동성이 많고 우리보다 더 가진 부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의 특정한 혈연적인 혈맹 관계가 행복의 질을 결정하는 게 의외로 시한폭탄 같고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SNS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 이렇게 이타성의 힘과 총량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과 느슨한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무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서울대학교 인구통계학 전공하는 조영태 교수가 그 정해진 미래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강연을 많이 하는 저희 아주 절친한 후배인데요. 이 서울대 인구통계학 전공하는 조영태 교수가 1년을 빠짐없이 매년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 정하는 그 작업을 매년 합니다. 그럼 그 작업을 하기 전으로 저를 자주 만나고 들어갑니다. 3년 전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 왜? 조 교수 왜? 형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산다? 아 그래? 재수 없으면? 그럼 넌 내가 재수가 없는 거야? 재수가 없으면 130까지 산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85세, 81세 이렇게 나오겠지만 최대 수명은 이미 90대를 훌쩍 넘었다. 그러니까 80대 돌아가시면 다 요절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조차 90대 다 중반 넘기셔야 돼요. 100살 다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요절 넘어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명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85세로 보정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보정, 끌어내린다는 거죠. 왜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조영태 교수한테 질문하니까 조영태 교수가 묘한 미소를 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왜일까? 뭐 때문에 끌어내릴까? 제가 그래서 가르치게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술, 담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좀 끌어내리는 거지. 그 오염물질을 수학적으로 보정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조영태 교수가 맞아. 그거 한 2, 3년 정도 그것 때문에 내리지. 야, 그러면은 거의 7, 8년 이상 끌어내려야 되는데 왜 그거밖에 안 끌어내려? 더 끌어내리면 뭐가 있지? 제가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서 이 대답에 대답을 그걸 먼저 대답을 못하고 술, 담배를 3배를 더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자기네들이 인구를 더해서 공패 차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90세를 못 넘긴 겁니다. 그게 바로 잠이에요. 잠. 술, 담배를 3년으로 잡으면 잠 9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을 80대 중반 초반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무려 10년 이상 내리는 요인의 압도적인 가장 강한 팩터는 잠 못 자는 사람입니다. 유흥업소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을 제때 못 주무시는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군인 공무원들, 이분들이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다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만 한 시간 전화도 국민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을 2년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실제로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수명이 단축되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결정이 됐지만, 문제는요, 더 중요한 건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은 남은 평생 잠을 못 잘 정도로 땅을 치는 비극적 결정을 너무나도 쉽게 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남은 평생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땅을 치면서 후회할 비극적 결정을 48시간 이상 내리 잠을 못 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 하나를 잘못 눌러서 공 3개를 더 붙인 펀드맨이죠. 그 공 3개 더 붙은 걸 심지어 매도한 회사 직원. 심지어 전투에 투입돼서 적에게 총을 발사해야 되는데 자기 소대장을 먼저, 평소에 미워하는 소대장을 먼저 쏜, 그래서 국보부에서 사형당하는 병사, 낭미학살하는 병사,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소고와 비어와 욕설을 중요한 회의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사람, 이렇게 자기 인생의 평생에 땅을 치면서 잠을 못 자게 후회를 할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뭐냐? 48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 사람. 잠은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요인은 아니었으더라도 불행을 끌어오는 가장 확실한 부족한 잠 요인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그리고 협동적이며 창조적인 것들도 많이 만들어낸 좋은 문화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 유태인 심리학자예요. 유태인 심리학자들한테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쳐야 될 문제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유태인 심리학자, 왜냐하면 유태인 심리학자들이요, 이거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 연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유태인 심리학자들 두개 많고요. 한 2년 전까지도 예일대학의 세계적인 석가 폴 교수가 우리나라에 1년 연구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연구 많이 하는 유태인 심리학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꽉 잡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유태인들, 전 세계 인구의 0.01%도 안 되는 우리 유태인들이 마지막 노벨상 수상자의 28%를 매출한 우리 유태인들, 이 자랑스러운 우리 유태인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씨알도 안 맥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대요.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제로인 나라. 그 한 나라,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래요.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래요. 그게 그 나라죠. 제가 일본은 어때? 중국도 있잖아.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찾아보고 정말 이게 사실이라서 저도 엄청 놀랐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도망간 유태인이 7,400명.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독일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도 구워 삶아서 자기네들 민족 7,400명 도망간 데를 만들어놓은 유태인들의 수와는 대단하죠. 지금도 5만 명 이상 그 후손들이 살고 있고 이금융권의 상당 부분을 그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대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 사람들 연구는 그래서 합니다. 왜? 씨알도 안 먹혀서. 그래도 봤더니 지들이랑 똑같더래요. 머리 좋고 열심히 살고 똑같대잖아요. 그래서 동양의 유태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죠. 제가 그래서 웃기지만 이들이 서양의 한국이냐 이러더라.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유태인들이 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야 근데 니네 이거 하나를 꼭 고쳐야 돼. 뭔데? 잠을 죄악시한다. 잠을 죄악시한다.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걸 가기 위해서 희생시켜야 되는 무언가로 제일 먼저 잠을 꼽는다. 4단 잠을 희생시키면 뭡니까? 좋은 게 온다고 생각하는. 심지어는 공부를 잘 못하거나 일을 잘 못하는 학생이나 직원이 있으면 선생님과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실제로 이런 욕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합니다.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제가 그래서 실제로 미국 애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제 미국인 후배들한테 미국 유학할 때 You sleep well? We do your terrible score?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딱 소름 끼친다고 그래요. 잠을 잘 자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일을 잘 못하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요새 잠을 잘 자고 있는 사람인지 야 요새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이 안 좋은 거 보니 공부가 안 되는 거 보니 이러면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고 녹습니다. 아 진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구나. 내 걱정 해주시는 분이구나. 사람은요 이 욕구의 체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다른 거랑 타협을 안 합니다. 즉 그걸 꼭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위에 있는 욕구들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절대 중요한 욕구인데 우리가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바빠서 일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연구력은 레저와 잠입니다. 인간은요 잘 자고 잘 노는 사람이 현대 심리학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잘 자고 잘 노는 사람이 무조건 일을 잘하게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생각과 큰 실수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게 명백하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잘 자는 2019년이 되시기를 바라는 점으로 간단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에 호흡을 너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그 상위에 있는 세 가지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잠잘 자고, 잘 놀고, 스포츠 어디 참여해서.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뭐 행복이라는 거는 뭐 질문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뭐 다른 부분에서 행복이라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항상 행복이라는 걸 뭐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나 빈도 말씀하셨던 그런 걸 연기해서 오늘 참 이게 이제 아직도 좀 관계가 남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또 저 말고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게 이런 쪽에서 이게 더 강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 혹시 예 있으시죠? 예, 꼭 있으십니다. 예, 마이크 좀. 저희는 질문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꼭 있으시고요. 교수님 오늘 이른 아침에 와주셔서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좀 여러 가지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어기제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방어기제가 해석하기가 참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방어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사무국장님 말씀을 잠시 제가 드리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게 정말 행복하게 중요하다. 연세대학교 서원국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의 최종이었습니다. 이게 현대 행복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원국 교수님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재탕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방어기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 방어기제가 많이 나오는데 방어기제가 바로 뭐냐면 나한테 괴롭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 특히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망신을 당했다거나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거나 이럴 때 내가 그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의 방식을 취하느냐가 방어기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제일 대표적인 긍정적 방어기제는 뭐 수용, 인정, 승화 뭐 이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방어기제는 거부,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거부. 혹은 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전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화시키고 인정하고 수용하라 말은 좋지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제주 포럼 때도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칼에 찔린 고통과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을 처리하는 곳이 동일합니다.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라고 하는 양쪽 관자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칼에 찔리거나 교통사고 나서 뼈 부러지셔서 너무 괴로우실 때 이때 아프구나. 이별, 갈등, 배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거랑 뇌에서는 구분을 안 합니다.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몸을 다쳐서 아플 때 진통제 드시는 효과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 진통제를 먹었는데 덜 아프다는 효과가 있는 걸 모두도 압니다. 이게 설마 제가 개보린 많이 드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이게 바로 뭐냐? 지금 그 방어기제가 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때를 가정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내가 피 흘린 거예요. 내가 뼈 부러진 거예요. 중요한 사람과 이별을 하셨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갈등이 심해서 너무너무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우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피 흘린다. 내 뼈가 오늘 부러진다. 그러면 그날 나한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몸을 소중히 돌보시는 지혜롭게 내가 다친 겁니다.
내 몸을 소중히 다뤄보셔야 되는데, 내가 다쳤으니 나한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 나한테 좋은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목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일 좋은 잠 잘 수 있게, 그리고 평상시보다 더 쉴 수 있게 나를 다친 사람처럼 배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용서하든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든 이런 수용하고 승화시키는 긍정적 방어기제를 내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3일간은, 최소한 3일간은 내 몸을 소중히 돌보셔야 돼요. 이걸 저희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저를 비롯한 이제 조금 이런 의료통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이 이걸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소생술이라고 해요. 이게 CPR이에요.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안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내 몸을 환자처럼, 다친 사람인 것처럼 소중하게 돌보시는 3일의 그 조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좋은 방어기제로 자연스럽게 가실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년에 저희 후보위원회에서 강의해 주신 김효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